원장님이 며칠 안 계셔가지고 제가 학원을 보고 있긴 한데 오늘은 1인 2역을 하니까 좀 바쁘네. 예. 그래서 뭐 이번 주는 계속 안 계시니까 예. 특별하게 원장님한테 뭐 하실 말씀이나 부탁드릴 게 있으면 다음 주에 하세요. 저한테 해도 잘 몰라요. 그 녹화하라 지금 수업하라 막 예. 빨리 누르고 쫓아왔죠. 자, 103페이지 봅니다. 이제 제4절에 이제 확인 설명이라 돼 있는데, 이 중개대사물 확인 설명은 이제 우리 개공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의무사항 중에 하나예요. 물론 위반하면 처벌도 합니다. 근데 확인 설명은 이제 처벌이 세진 않아요. 왜?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해야 되는 거죠. 설명을 해야 되잖아. 그럼 하라 했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예. 500만 원 과태료야. 봐, 하라 했는데 안 하면 약하다 했잖아. 하지 마라고 했는데 하면 등록 취소인데 하라고 했는데 안 한 거는 등록 취소가 아예 없어요. 이거는 좀 이따 이제 처벌조항은 따로 배웠지만 이건 확인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쌍갈로 1번하고 2번은 안 보셔도 돼요. 확인 설명의 중요성이나 뭐 법적 근거돼 있는데 이 부분은 아예 그냥 안 보셔도 상관없고요. 이제 104페이지 가볼게요. 자, 큰 제목 3번 봅니다. 이제 2번, 3번 보세요. 설명의 주체와 대상 돼 있고요. 3번은 확인 설명의 방법 돼 있는데 이 조문이 워낙 길어서 제가 그 내용을 쭉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정봉여상 한 거고. 자, 확인 설명 의무는 볼게요. 내용을 보시면 이게 밑에가 안 돼 있네. 의뢰인들이 이제 대부분 개공한테 중개 의뢰하잖아요. 그럼 대부분 이제 개공이 중개 의뢰를 받으면 그때 이제 확인 설명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게 확인 설명 조문은요. 이게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하느냐예요. 그 내용을 가지고 출제를 매년 합니다. 매년. 보세요. 언제 누가 합니까? 그럼요. 당연히 개공이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합니까? 그러면요. 이게 이거부터 나오네. 제가 책대로 지금 쓴다고 써놨는데 103페이지 제일 밑에 보세요. 잠깐 보고 갈게요. 원래 조문이 이게 뒤에 있는 건데 책을 앞으로 써놔서 지난번에는 제가 조문대로 쭉 이제 이걸 프레젠테이션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실제 순서가 달랐는데 제가 이걸 수정해 가지고요. 책대로 순서를 다 바꿔놨어요. 이제 그래서 그런데. 자, 박스 밑에 봅니다. 쌍갈로 3번에 확인 설명을 위한 상태에 관한 자료 요건돼 있는데 사실 이게 확인 설명을 위한 상태에 관한 자료는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내외부 시설물 상태, 벽면과 도배 상태, 일조 소음 진동 등의 환경 조건이 있는데 자, 105페이지에 잠깐 확인하고 올게요. 105페이지 제일 밑에 보세요. 박스 안에 확인 설명해야 할 사항 되어 있죠. 자, 공통적 확인 설명 사항 중에서요. 거기 동그라미 5번, 6번, 7번이에요. 자, 5번, 6번, 7번이 수도, 전기, 가스와 같은 시설물 상태고 6번은 이제 벽면, 바닥면, 도배 상태, 7번은 일조 소음 환경 조건인데 요 항목들은 전부 다 집안에 있죠. 그럼 집안에 있다 보니까 혼자 조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제 혼자 조사 안 되니까 이 상태에 관한 자료 어때요?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대부분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집 보여주세요 하잖아요. 그럼 요구했는데 의뢰인이 집을 보여줬어. 그럼 자료 준 거죠. 상태에 관한 자료를 내가 받았으니까 어때요? 집을 보고 이게 쭉 체크하셔가지고 이게 원래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체크해가지고 매수인한테 설명하면 돼요. 집을 안 보여줘. 그걸 뭐라고 그래요? 불응했다 하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요. 의뢰인이 불응한 경우 가지고 출제를 해요. 그러면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의뢰인이 불응한 때는 개공이 직접 조사하여 설명해야 된다. 직접 조사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집을 안 보여주는데 그 문 따고 들어가니? 문 안 열어준다고 도시 가서 배관 타고 들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직접 조사할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불응했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불응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나중에 확인 설명서에 적어놔야 돼요. 전부 다 기재해야 됩니다. 이제 요거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출제하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동그라미 2번 가면 두 번째 줄 보세요. 불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된다 돼 있죠. 설명만 해서도 안 되고요. 기재만 해서도 안 되고 둘 다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104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넘어가서 자, 제일 위에 쌍가루 4번 보세요. 신분증 제시 요건 돼 있잖아. 제가 앞에 설명드렸죠. 우리는 수사기관이나 공무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상대방에게 신분증을 제시할 이제 우리가 권리가 있습니다. 이건요. 근데 그 규정 취지 부분만 잠깐 보시면 되고 이제 시험에는 잘 나올 부분은 아니에요. 그냥 그런 권한이 있다는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2번 단락부터 볼게요. 2번 단락부터 보면 확인 설명에 실제 주체되어 있는데요. 그 쌍으로 1번은 개공이고 2번은 소공이죠. 그러면 확인 설명에 대한 주체는 누굽니까? 음요? 개공과 소공이에요. 그럼 개공도 확인 설명 의무를 부담하고요. 소공도 확인 설명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럼 확인 설명해서는 안 되는 사람. 중개보존이지 뭐. 당연히 중개보존 아니에요. 그죠? 중개보존 해당 사항 없고요. 그럼 3번 단락 보세요. 확인 설명 방법도 있는데 그 쌍을 1번은요. 중개 의뢰 받았을 때 제목되어 있죠. 이거 시점이에요. 그 보세요. 중개 의뢰를 받으면 언제까지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는 확인 설명하셔야 돼요. 그러면 중개가 완성되면 일이 나온다니까요. 중개가 완성됐다는 것은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그럼 이미 계약이 체결됐는데 확인 설명하고 있어. 매수인이 뭘 하겠어요? 니 미쳤나 이럴 거 아니야. 그죠? 예, 그럼 중개 완성 전에 꼭 해야 돼요. 시점상으로. 또 확인 설명을 누구한테 합니까 하면요. 당연히 권리 취득 의뢰인이에요. 그럼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니까 우리는 매수인 임차인이죠. 이게요. 조문상의 표현은 권리 취득 의뢰인 돼 있지만 문제의 맥락을 잘 봐야 돼. 문제에서는 보세요. 자, 주택 매매 계약을 중개하는 계약공사가 이래 나온다니까요. 문제에서 그럼 주택 매매 계약을 중개하는 계약공사가 확인 설명에 관한 의무를 부담합니다. 틀린 것을 이내잖아. 그럼 실제 그때는 누구라고 나와야 돼? 매수인이 나온다니까요. 매매니까. 그럼 상태에 관한 자료 누구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매도인이 나온다니까요. 무슨 말 알죠? 그게 권리 이전 의뢰인, 권리 취득 의뢰인 이렇게 조문은 돼 있지만은 사례 문제를 좀 보세요. 그럼 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는 개공입니다. 이래 나오잖아요. 그럼 실제 상태에 관한 자료 누구한테 요구해야 돼? 임대인. 확인 설명은 누구한테 하는데요? 임차인 이래 가야 되잖아요. 무슨 뜻인지 알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문 그대로 안 준다니까, 출제를 하는. 왜? 조문을 그대로 출제한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까 똑같은 문제를 못 내게 돼 있어, 우리 시험에는. 그럼 똑같은 문제를 못 내게 하니까 다양하게 사례를 가지고 바꿔서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쪽은 항상 공부할 때, 매도인 임대인이고, 이쪽은 매수인 임차인인데, 그럼 보세요. 확인 설명을 권리 이전 의뢰인에게 실제 확인 설명해야 된다. 이래 내겠어요? 그렇게는 또 안 내. 너무 편하잖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음요? 거래 당사자라고 내요. 거래 당사자에게 확인 설명해야 된다. 틀렸잖아요. 거래 당사자는 무슨 뜻이냐면 이게 쌍방이거든요. 우리 확인 설명을 쌍방한테 하진 않습니다. 그죠? 매도인한테 지 물건 지한테 설명하면 니 뭐하노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매수, 임차, 의뢰인, 다른 말로 권리, 취득, 의뢰인 일방한테만 합니다. 일방한테만. 그게 이제 확인 설명하는 상대방이고, 그 다음 방법은요. 성실 정확하게 해야 돼요. 성실 정확하게 해야 되고요. 또 자료도 반드시 제시해야 됩니다. 근데 오래 조심해야 돼요. 왜? 법 개정됐어요. 자료를 제시해야 되는데 예전엔 요거밖에 없었어요.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기상명서.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웃기는 게 조문에 여러 패드에 있으면 어때요? 요대로만 그냥 발급받아서 설명한다니까. 요대로만. 그러면 사람이랑 보세요. 토지대장 등본 있으면 토지에 그 건물 있으면 뭐도 봐야 되겠다. 건축물 대장도 발급받아봐야 되잖아. 우리 상식으로 보면 안 그래요? 그럼 토지대장 등본을 실제 제시하면서 설명했더니 진짜 토지대장만 제시하면서 설명해. 건물은 없어 막.
또 등기사항증명서 어때요? 설명했더니 이것도 이제 등기부를 하나만 딱 발급받아서 설명해. 말이 안 되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자꾸 생겨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건축물 대장 등본을 추가했고요. 이 올해 추가한 겁니다. 거기다가 요즘 신탁 자산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탁 자산은요, 신탁 원부를 반드시 제시하라 되어 있습니다. 신탁 원부를. 이거. 그래서 올해 이제 두 가지 항목이 추가돼서 이건 지문으로 내기도 굉장히 좋은 지문 중에 하나예요. 그럼 보세요. 개혁공사는 확인 설명을 하고자 할 때 신탁 원부를 제시하면서 설명해야 된다. 오죠. 근데 이거 개정된 거 모르는 사람들은 신탁 원부가 있었나? 신탁 원부가 뭐지? 이런 거잖아요. 이게 있다니까요. 건축물 있으면 뭐도 있다고요? 건축물 대장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등기사항증명서는 사실상 뭐예요? 이건 토지 건축물 다지. 왜? 어떤 등기사항증명서, 어떤 등기부라고 표현이 없잖아요. 그럼 토지, 건물 전부 다 등기사항증명서고, 부동산 종합증명서는 뭐예요? 여러분이 공시법 시간에 배우잖아. 부동산 종합공부란 것은요, 18가지 장부를 하나로 합쳐놓은 거예요. 그럼 18가지 항목의 장부가 뭐 있습니까? 물어보는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다 공시법 시간에 배우는 거잖아. 건축물에 관한 사항, 토지에 관한 사항, 토지 이용 계획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이제 등기법상의 실제 내용, 그거 하나로 장부로 묶은 게 뭐예요? 부동산 종합공부야. 그럼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받으면 이거 전부 다 들어있어요, 내용은. 근데 이거 하나면 내용이 다 들어있는데, 여기는 단점이 뭐냐면요, 상세 내용이 없어요. 토지대장을 발급받으면 여러분 토지대장에는 실제 토지대장이 어찌 생겼어요? 꼬라지 열이 생겼잖아요. 그럼 여기는 물건의 표시, 소유자 권리관계, 또 개별공시지가 돈이 있잖아요. 근데 이 부동산 종합공부에는 이게 없어요. 이것만 가지고 모든 걸 알 수는 없거든. 무슨 뜻인지 알죠? 건축물 대장도 상세히 층별로는 안 나와 있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종합증명서는 전체적인 개요를 파악하는 데는 좋은데 상세한 내용을 파악할 때는 대장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들이 신탁자산이 뭔지 아시죠? 신탁자산은요, 이거 나중에 여러분 중개할 때도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수험생들 때 요즘 신탁자산을 상담해달라고 워낙 이제 질의를 많이 받는데, 담보신탁이 있고, 관리신탁이 있고, 처분신탁이 있어요. 그 다 달라요. 그럼 담보신탁은 저당권하고 똑같아요. 그럼 왜 이제 신탁 원부를 집어넣냐면요, 요즘 부동산을 담보물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요, 은행에서 지금 어때요? 규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돈을 못 빌려. 그럼 누굴 통해서 빌립니까? 신탁회사 통해서 빌린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돈을 빌리는데 내 지금 건물이 30억짜리예요. 근데 은행 갔더니 내가 이자를 갚을 능력이 잘 안 되고 사업자다 보니까 10억밖에 안 빌려준대. 30억짜리인데. 그럼 1금 금융권 안 되는 거죠. 그럼 2금융권 갔어요. 20억 빌려준대. 근데 2금융권에서는 20억 빌려줘도 불안하잖아요. 저당권 설정했다가 나중에 돈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경매하고 별별 짓 다 해야 되잖아. 그래서 중간에 신탁회사를 하나 끼우는 거예요. 그럼 신탁은 뭐예요? 명의신탁이죠. 그래서 제 건물을요, 신탁회사로 등기를 무조건 다 넘겨줘야 돼요. 그럼 신탁회사로 넘겨주면 이 신탁회사가 금융권에다가 돈을 빌려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여러분들이 실제 부동산 실명법에서도 이건 불법은 아니잖아요. 합법적으로 이제 신탁자산은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 금융권도 어때요? 안전하죠? 나중에 내가 돈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이미 소유권은 신탁회사 넘어와 있는데 뭐, 소유권 등기 다 넘어와 있는데 뭐. 그럼 끝이에요. 게임 끝이야. 안 갚으면. 내 부동산 어때요? 그냥 바로 상실되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하죠. 이러니까 나중에요, 신탁자산은 거래하려면요, 무조건 거기 신탁회사에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승낙을 해줘야 돼요. 이러니까 이제 신탁원부를 안 볼 수가 없어. 이게 이제 요즘
부동산 사기가 이쪽에서 엄청나게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 중개사무소 소장들도 다 속아요, 이거. 왜? 등기부 보면 깨끗하거든요. 건전한 거니까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갑부에 보면 제일 밑에 신탁 재산 표시만 딱 있어요. 신탁 원부 매토 이렇게 돼요. 근데 그거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날리는 거야. 이 부동산이 깨끗하네. 깨끗하긴 뭘 깨끗해, 지금. 소유권 다 넘어가 있는데, 지금.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걸 사기치려고요. 돈 다 빼먹고 신탁자산 만든 다음에 부동산 가격까지 다 빼먹는 사기꾼들이 있어요. 중개사무소 당하면 그거 다 물어줘야 돼. 근데 이것들은 덩치가 엄청 큰 것들만 하거든요. 100억짜리 막 200억짜리 이런 거 있다니까요. 사기당해도 크게 당하죠. 이제 좀 기억에 남아요. 확인 설명할 때 뭐도 제시해야 된다. 신탁원 뭐또 건축물대장 제시해야 됩니다.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올해는 설명의 근거 자료에서 뭐 지문 하나쯤은 나올 것 같아요. 어차피 개진된 것들은 꼭 출제를 한 번씩 해요. 이제 그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 제시 안 하면 나중에 500만 원 갚습니다. 이제 그 내용들이고. 자, 그 다음에요. 자, 확인 설명 항목을 봅니다. 105페이지 제일 밑에요. 확인 설명하여야 할 사항 돼 있죠. 그럼 공통적 확인 설명 사항은 이렇게 이제 9가지인데요. 여기 제가 이제, 보세요. 이제 파랗게 표시한 게 뭐예요? 상태에 관한 자료예요. 제가 색깔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표시했는데, 자, 우리 앞에서 전속 중개가 했을 때 정보 공개 항목 배웠죠? 그럼 그 정보 공개 항목하고 굉장히 일치해요. 이게. 근데 여기서요, 정보 공개 항목이 아닌 것 고르셔야 하잖아요. 중개보수 없었어요. 또 취득함에 따라 보면 조세 있죠. 그럼 중개보수와 조세는 전속 중개가 했을 때 정보 공개 항목은 아니고요. 나머지는 똑같이 생겼어요. 나머지는. 자, 그러면 한쪽만 이제 외웠다 하면 이걸 이해를 해야 돼. 그럼 보세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또 배울 건데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전산망인데 여기 개공이 이제 회원으로 가입했죠. 이분이 이제 매도인한테 매도 의뢰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매도 의뢰 받아가지고 정보를 공개했어. 근데 다른 개공이 이제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니까 이거 어때요? 검색해보겠죠. 그럼 검색을 딱 해보니까 내가 매수 의뢰받은 물건하고 딱 맞는 거야. 우린 매수인 임차인한테 설명해야 되죠. 확인 설명을 해야 돼. 그럼 보세요. 이 개공이 설명해야 되는 항목이 그잖아요. 그럼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 항목도 똑같아야지 내가 그걸 보고 설명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공개를 안 해주면 설명이 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이게. 이게 같을 수밖에 없는데, 이 설명하는 항목을 잡으면요. 전속 중개했을 때 정보 공개하는 항목에다가 두 가지가 추가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중개보수, 또 취득조세, 이렇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매도인한테 의뢰받은 개공은 왜 중개보수하고 취득세는 공개를 안 해줄까요? 왜? 여러분들이 다른 법을 배워서 이제 접목을 시키면 빨리 이해가 되는데 보세요. 이 개공하고 이 개공은요, 사무소 위치가 달라요. 이 개공은 중개사무소가 서울에 있고요. 이 개공은 중개사무소가 울산에 있어요. 그럼 서울하고 울산은 중개보수가 같다 다르다? 완전히 다르죠. 시도조례니까. 취득세 같다 다르다? 완전히 다르잖아. 취득세 지방세잖아. 그럼 얘가 공개해주면 얘가 더 혼란스러운 거야.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정보공개 항목이 절대 들어가지 않는 건 어때요? 이게 시험에 잘 나온다니까. 그럼 해볼게요. 앞 시간에 전속 중개가 했을 때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 하면 인적사항하고 공시지가 있었죠. 물론 공시지가는 임대차일 때라고 조건 붙어 있는데 어쨌든 인적사항하고 공시지가인데 그 다음 정답으로 많이 나온 게 이거예요. 중개보수와 취득조세는요. 확인 설명사항에는 들어가. 근데 정보를 공개하는 항목에는 포함이 안 돼요. 그럼 정보 공개 항목에다가 이거 추가하는 거죠. 그럼 이 울산에 사는 이 중개사무소 소장이 어때요?
우리 울산광역시 조례는 실제 5억짜리가 0.4%입니다. 또 취득세가 주택 1주택이니까 한 1% 나올 겁니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잖아요. 취득세는 지방세가 탄력세니까. 그 세법 실컷 배우면 뭐해. 접목이 안 되는데. 공시법 실컷 배우면 뭐해. 접목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법률은요, 다른 과목하고도 다 이렇게 이제, 유동성 있게 출제가 된다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정복 항목이 왜 다른지 아시겠죠? 그럼 이렇게 이제 9가지를 조사를 해서 설명을 하는데, 자, 최근에 추가된 항목이 있어요. 그게 이제 106페이지 값이요. 자, 주택임대차 중개 시에 추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확인 설명하는 항목은 9가지가 있고, 여기 추가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게 있다는 거죠. 이건 어떤 경우에만? 주택 임대차일 때만. 그럼 상가 임대차는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당연히. 그럼 주택을요, 우리 확인 설명 속에는 뭐라 하냐면 주거용 건축물이라 하죠. 그럼 상가를 실제 우리 확인 설명 쪽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비주거용 건축물이라고 그래요. 그럼 작년에 이거 답으로 난 거야, 지금. 보세요. 작년 문제에서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하는 경우에 관리비 포함된다. X예요. 그럼 작년에 답으로 나왔으니까 올해 안 나와. 그럼 다른 거 되겠지, 다른 거. 이게 가장 최근에 법 조문에 추가된 거. 왜? 주택임대차를 중개하면서요, 임차인들이 사고를 워낙 많이 당해. 임대보증금도 날리고 전세 사기를 많이 당하니까 이걸 최근에 추가했단 말이에요. 보호해 주려고. 그러면 실제 상가나 비주거용은 확인 설명하지 않는 항목이다. 그럼 보세요. 관리비 들어가고요. 또 임대인의 정보 지시 있는데 요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에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임대인들은 임차인에게 우리가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제시하게 돼 있죠. 민사특별법을 배운 적이 없는 모양인데 거기다가요, 심지어 납세 증명서도 반드시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 임대인의 의무사항이에요, 법은. 그게 어디에 의무사항입니까? 하면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있다니까. 근데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임차인한테 우리가 알려준다니까요, 개공이. 그럼 알려줘야지 주택임차인은 이런 권리가 있구나 알게 될 거 아니야. 왜? 이 사람들은 법을 배운 적 없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이제 확인 설명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할게 줍니다. 전입세대 확인서. 왜? 이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무슨 뜻인지 알죠? 자기는 임대차 계약을 하고 들어온다지만 이미 앞에 임차인이 막 둘이나 살고 있어. 그럼 골치 아프죠?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럼 내가 이제, 나 혼자 이제 전입을 하는구나. 앞에 임차인이 없구나. 또는 앞에 임차인이 있더라도 어때요? 한 사람 이상 나갈 사람이구나. 알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은요. 임대보증금을 보증할 수 있게 해줘야 돼. 이건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서. 임대사업자들이 왜 골치 아프잖아요. 보증금 받으면 내 들고 튀고 이러잖아. 그래서 그걸요, 보증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설명합니다. 이 대부분 보증 어디 가서 받아요? 허그 뭔지 아세요? 껴안는 거 말고. 또 요즘은요, 서울보증보험 있죠. 보증보험에서도 보장해 주더라고. 그렇게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걸 설명해 주라고. 이건 확인 설명 항목입니다. 추가로 설명하는 사항. 주택임대차일 때. 그럼 이건 보세요. 자, 작년에 비주거용 건축물 때 관리비 들어가야 된다, 이제 X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제 한번 냈잖아. 그러면요, 제가 볼 때는요, 이걸 전체적으로 낼 수도 있어요. 주택임대차를 중개한 계획공사가 확인 설명하지 않는 항목으로서 이를 낼 수 있다니까요. 그럼 이거 다 들어가야 돼. 맞죠?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주택임대차 하는 실제 경우에 확인 설명 항목 아닌 거 고르세요 하면요, 이게 전부 다 들어가니까 그 아닌 게 없어. 전부 다야. 없는 거 끼워서 안 낸다니까, 출제원들은. 그럼 주택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에 확인 설명해야 되는 거 고르세요 하잖아요. 정답 5번이야. 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다 들어가야 돼. 지금 무슨 말 알죠? 그럼 반대로 해볼게요. 반대로. 자, 아파트 매매 계약을 중개하는 계획공사가
확인 설명해야 되는 거 고르세요요. 이거 다 빼야 돼. 무슨 말 알죠, 지금? 문제 패턴이 나오면요,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니까요. 그럼 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는 계약고사가 확인 설명 항목이 아닌 거 고르세요요. 없어요. 확인 설명하는 거 고르세요요. 전부 다라니까요. 근데 아파트 매매 계약을 중개할 때 확인 설명 항목이 아닌 거 고르세요면 이거잖아, 이거. 이건 임대차 할 때만 설명하잖아. 이제 아시겠어요? 그래서 항목을 가지고 출제하면 이렇게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이제 주택 임대차 할 때 별도로 이제 보장받는 것, 그죠? 설명해야 된다는 거 아셔야 되고. 자, 그 다음 106페이지 보면 이제 박스 안에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 제가 이제 이 판례를 미리 여기다가 이제 띄워놨는데, 보세요. 건저당권 설정되어 있죠? 우리가 저당권하고 건저당권은 다르죠? 내가 돈을 1억 빌리면 등기부에 저당권 설정하면 1억이라고 돼 있죠. 채무금액 1억. 근데 내가 1억 빌렸는데 건저당권 설정하면 어떤 금액이 등기돼요? 채권 최고액이죠. 보통 한 1억 2천 정도까지 되죠. 그럼 2천만 원 왜 붙이는 거야? 아, 그게 이제 채무금액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채무금액이 변동이 생기더라도 건저당권은 변경 등기 한다 안 한다? 아, 여러분들도 다 상식으로 생각해봐. 내가 만약에 집을 사면서 1억 빌렸는데 그럼 등기부에 1억 2천 돼 있어. 근데 매달 원리금 갚아. 원금이자 갚으면 갚을 때마다 변경 등기 해요? 그거 안 하잖아요. 그 등기부 시간에 다 나오는 거잖아 또. 근데 내가 저당권 설정했어요. 그럼 만약에 내가 1억 빌렸는데 1억 저당권 설정했어. 근데 내가 첫 달에 1,000만 원 갚았어. 그럼 변경 등기 어때요? 9천만 원 해야 돼 바로. 그런 것들은 바로바로 변경 등기 해야 돼. 안 그러면 계속 1억이라니까요.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 건저당권이 설정되면 실제 채무액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만 설명하면 돼? 채권 최고액만 설명하면 된다. 그럼 여기는 실제 채무액을 설명해야 된다라고 출제해요. 채권 최고액까지만 설명하면 됩니다. 그게 이제 2번 판례고요. 자, 1번 판례는 2번 판례에서 거기 이제 따라온 건데, 보세요. 우리가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물론 확인 설명이 아닌데도 내가 설명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채권 최고액 설명하면 된다는데 내가 실제 채무액을 알았어. 그럴 수 있죠. 그럼 내가 실제 채무를 알다 보니까 이걸 이제 매수인한테 설명한 거야. 야, 여기 건저당권이 지금 설정되어 있는데 채권 최고액은 12억인데 원리 사람 10억밖에 안 빌렸다. 근데 중간에 한 5억 갚았다. 건저당권은 이제 변경등기 안 하니까. 그 5억 갚았으니까 그러면 그 5억에 대해서만 어때요? 네가 부담하면 된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12억 다 남은 거야. 그릇된 정보죠. 절대 제공해서는 안 돼요. 그럼 확인 설명해야 되는 의무사항도 아니지만 내가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설명해 줄 때는 어때요? 잘못된 정보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 그럼 이거 보세요. 그릇된 정보를 정해서 손해가 났어. 그럼 개공은 어때요? 본인한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판례입니다. 1번은. 손해배상 책임이 본인한테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요거는 가장 최근의 판례입니다. 이 채무인수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보세요. 저당권이나 건저당권 다른 사람이 양도할 수 있죠. 무슨 말 알죠? 근데 우리가요, 어떤 분이 이게 이제 채무를 전부 다 인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요. 근데 그 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이나 절차나 또는 성격 같은 것들을 상세히 내가 실제 어때요? 이거 조사해보고 설명해줘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채무인수 절차는 누구 보고 하라고요? 본인들 보고 알아서 해야 돼. 무슨 말 알죠? 우리는요, 확인 설명을 중개 완성 전에 하잖아요. 그럼 중개 완성이 되고 난 이후에 벌어지는 이행 업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줄 의무가 전혀 없어요. 그럼 은행 가서 대출 쓴 게 너 둘이 가서 받으세요 하면 되고, 법무사한테 어때요? 등기 업무도 둘이 가서 하세요 이러면 돼요. 우리는 계약서만 수주면 그걸로 끝이에요. 무슨 말 알죠? 그럼 이런 절차는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되는 거죠. 그죠? 오타가 났네. 안 와도 된다. 그죠? 이게 이제 판례입니다. 판례. 가장 최근의 판례라서 지문이 나올 가능성도 좀 있다. 그럼 보세요. 개혁공사는
채무인수에 관한 법적 성격도 설명해야 된다리 나오고 있죠.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요거는. 자, 요게 확인 설명 항목입니다. 근데 보세요. 제가 이 파트는 조금 어려운 문제 나온다 했잖아요. 이제 어렵다니까. 보세요. 이제 이게 확인 설명 부분만 이만큼인데 이 뒤에 조문이 또 붙어 있어요. 이게 이제 실제로 25조 1항이고 1항 하나 가지고 한 거야. 이제 2항 나온다니까요. 이게. 그럼 보세요. 확인 설명 누가 해요? 개공이 하는 거지 뭐. 그럼 소공이 할 수도 있죠. 중개보존 절대 안 되죠. 언제 해요? 완성 전에 해야 돼. 완성되면 안 돼. 그죠? 누구한테 해야 돼? 권리 취득을 해야 쌍방한테 하는 게 아니라 일방한테 하죠. 어떻게 해야 돼? 성실 정확하게 자료 주셔야 되는데 그 자료에 신탁원부 건축물대장 들어간다니까요. 추가된 거. 무엇을 설명합니까 하면요. 이 항목은 외워야 돼요. 근데 방금 우리 전속 중개계 했을 때 보세요. 특별 수도권 제한된 금액 외웠잖아. 그건 다 들어있다니까요. 이 특별 수도권 제한된 요게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조문만 표현되지 이게 이제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돼 있어. 전속 중개 했을 때는 권자로 외운 거고, 그죠? 금액, 그럼 제한, 그죠? 수, 벽, 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들어가지 않는 게 뭐 있습니까? 중개보수, 취득세 있다니까, 아니고. 전속 중개계 했을 때 정보공개 항목은 확인 설명 항목에 다 들어가요. 근데 정보공개 항목 쪽에 안 들어가는 것 하면요. 중개보수, 취득세가 있고. 자, 주택임대차 할 때 항목 아시겠죠? 이거. 혹시 여러분들이 임차인이면 이런 권리가 있다는 정도는 알아야 되죠, 살아가면서. 자기 권리도 못 찾으면 나중에 크게 손해볼 수도 있으니까. 그럼 혹시 여러분들이 임대인이면 이거 본인의 의무사항이죠. 이거 의무사항이에요. 전입세대 확인서를 열람하는 것도 임대인 동의가 없으면 안 돼요. 또 확정일자 부여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납세증명서도 임대인 동의 없으면 절대 안 되잖아. 이게 임대인의 법적 의무라니까 이거는. 그럼 본인이 건물주고 임대인이면 어때요? 아, 이런 의무를 다해야 되는구나 하고 느낌이 있어야 돼, 사람이. 배우면 배운 대로 접목도 한번 할. 그러니까 이게 1인칭적인 공부가 법학은 제일 어때요? 뭐 오래 남아요. 본인이 당사자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게 점점 어때요? 거의 빠져드는 거죠. 자, 확인 설명은 요래 됩니다. 이제 그래 보시고. 그 다음 이제 확인 설명서 한번 볼게요. 자, 확인 설명서 작성 의무인데요. 이 부분은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하고 절차가 똑같아요. 그 두 가지를 같이 보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 지금 조문은요. 지금 104페이지 제일 밑에 있습니다. 104페이지 제일 밑에. 쌍갈 이번에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돼 있잖아요. 그럼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라고 돼 있는데요. 확인 설명서는 언제 작성합니까? 보세요. 누가 작성해요? 개공이 작성합니다. 이 사람이 의무자입니다. 개공의 의무상이에요. 자, 소공은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해야 한다, 무조건 X예요. 소공들은 할 수 있는 거지 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또 확인 설명서 언제 작성합니까? 중개가 완성돼야 되죠. 그럼 확인 설명서 중개가 완성 전 아니죠? 그럼 이것도 보세요. 출제원들이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확인 설명서나 거래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러면 수험생 다 맞춘다니까요. 그 수험생들이 다 안단 말이에요. 이 정도는 기본이거든. 그럼 뭐라 냅니까 하면요. 개혁공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매수 의뢰인이 요구하면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X잖아요. 그래, 고객이 원하면 미리 적어줄 수도 안 있겠나. 뭘 하면 미리 적어. 그 불법인데 전부 다.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는 중개 완성 전에 절대 못 적게 돼 있어요. 반드시 중개가 완성되고 난 뒤에, 거래계약이 체결되고 난 뒤에 적으라 이거예요. 중개 완성 전에 거래계약서나 확인 설명서 작성하잖아요. 그럼 그게 매수인도 모르고요. 그렇잖아요. 중개 완성 전에는 계약을 누가 체결할지 모르니까 매수인도 모르잖아. 근데 그때 계약서나 또는 확인 설명서 미리 적어달라는 매도인들이 많았어요, 옛날에. 그걸 밖에 나가면 뭐라냐면 백지계약서라고 그래요. 그거 가지고 사기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 사기 못 치게. 그 언제 적으라고요? 완성되었을 때라고. 계약이 딱 체결됐을 때라고. 그럼 매도인과 매수인이 어때요? 이렇게 계약이 요 선이 있잖아. 이렇게 계약이 됐을 때
반대 적습니다. 그죠? 근데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 어때요? 확인 같이 적는 거예요. 근데 거래계약서나 이 확인설명서는요, 나중에 차이점 아실 건데, 그 차이점은 제가 이제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07페이지 가보세요. 107페이지. 자, 쌍갈로 이번에요, 확인설명서 등의 교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교부에 지금 중개가 완성되어 시점도 나와 있고요. 거래당사자 쌍방 교부되어 있죠. 교부하는 시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줄 보세요. 자, 개업공사 되어 있는데요. 개공은 당연히 서명 미달이랍니다. 그럼 개업공사가 서명 미달인데가 미치잖아요. 또는 아니죠. 우리 서명 또는 날인은 서명을 하거나 날인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데 서명 미 날인은 둘 다 해야 되죠. 그럼 누가 해야 됩니까? 하면 당연히 개공이 하는 거예요. 법인은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가 합니다. 그럼 이래 보세요.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와 대표자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둘이서 함께 하는 경우 있다 없다? 술자리는 있겠지. 업무상 자리는 없어요. 책임자랑 대표자가 함께 뭘 하려면요, 대표자가 전국의 분사무소마다 다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럼 함께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 사람들이에요, 요 사람들. 업무를 수행한 누구예요? 소공. 소공이 있으면 소공과 함께 하라고.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럼 만약에 보세요.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계약이 됐어. 그럼 누구랑 누구랑 하는 거예요? 책임자와 당해 업무한 소공이 하는 거죠. 이렇게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개공이 하필이면 여러 사람이에요. 공동중개했다 나오죠. 우리 책임 지금 없는데요. 공동중개했다면 개공이었대요. 전원하셔야 돼. 이것도 출제원들이 이제 조문은 아닌데도 해석상 내용을 가지고 출제한 거예요. 개공이 1인만 서명 미달하면 된다? 아니에요. 근데 실제 밖에 나가면요, 대부분 혼자만 해요. 그 불법이에요. 매도 매수 사이에요, 공동중개를 했는데도 사실 개공이 2명만이 아니고요, 3명, 4명, 5명 있을 때도 있어요. 예, 보세요. 매도 의뢰받은 개공이 있고 매수 의뢰받은 개공이 있는데 이 가운데서 개공이 어때요? 또 중개해주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밖에 나가면 이제 이게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 개공이 몇 사람요? 4사람이 다 서명달해야 되는데 거래계약서에 서명달인 칸이 2개밖에 없거든. 그럼 이 사람들이 서명달이 안 하고 어때요? 이 둘이서 하고 이런다니까요. 이거 다 불법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죠? 그래서 지금은 어때요? 전원이 다 알아져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서명날인 의무자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요, 요거 분사무소 특히 조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쌍갈로 3번에요. 확인서면서 보존돼 있는데, 이거 방금 우리 쌍방 교부를 했죠. 쌍방을 뭐라고 표현해요? 거래 당사자. 자, 그럼 믿어볼게요. 확인 설명은 누구한테만 했어요? 권리 취득을 해. 매수인, 임차 의뢰인이죠. 무슨 말 알죠? 근데 확인 설명서는 누구한테 나눠줘요? 거래 당사자에 교부한다. 그죠? 확인 설명을 거래 당사자한테면 틀렸죠? 쌍방한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럼 우리 시험에서는 거래 당사자 나오면 항상 뭐라고 느끼셔야 된다고요? 쌍방이라고 느끼셔야 된다. 쌍방. 그 개념이에요. 자, 교부하고 나서 이제 중개사무소에 보관합니다. 얼마나 보관합니까? 음요? 이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가 달라요. 거래계약서는 5년, 확인설명서 3년이죠. 방금 우리 앞 시간에 전속 중개계약서 몇 년이에요? 3년이었죠. 그럼 중개사무소에 이제 보관하는 서류는 다 배웠어요. 거래계약서만 5년이고요. 확인설명서나 전속 중개서는 3년이에요. 근데 거래계약서나 확인설명서는요, 원본, 사본, 전자문서 어떤 걸 보관해도 상관없어요. 뭐 원본을 만들어서 보관하든지, 사본을 복사해서 보관하든지, 또는 실제 자기 컴퓨터 안에다가 어때요? 전자문서로 스캔해서 보관하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줄에 조그마한 글씨로 가로 한번 보세요. 확인 설명사항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돼 있죠? 그러하지 않다. 그럼 공인전자문서에 보관되어 있으면 어때요? 보관 안 해도 되는데 보존할 필요가 없대요. 그럼 거래계약서도 똑같아요. 그럼 공인전자문서센터가 어딘데요? 라는데요? 몰라도 돼. 그런 거는 궁금해하지 않아도 돼. 이게요, 나중에 뒤에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배워요.
부동산 거래 시행할 때 이제 전자계약 있죠. 전자계약을 뭐라 부르냐면요.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그럼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 안에서 만약에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럼 거래계약서 확인서가 자동 보관돼요. 국가에서 다 보관을 해줘요. 그럼 국가에서 자동 보관해서 보관해주는데 우리 사무소에 별도로 보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방금 제가 보관 연수가 다른 거 이제 보셨는데 보세요. 우리 의뢰인이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소장님한테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했죠. 그죠? 그럼 우리 이제 매수 임차인에게 확인 설명을 열심히 했잖아요. 그죠? 그럼 둘이서 이제 거래가 체결되겠죠? 이게 보관서면 세 가지거든요. 그러면 전속 중개에서는 몇 년 보관하라고요? 3년. 확인 설명서는 3년. 거래계약서는 5년이에요. 왜 이게 연수가 다르냐면요. 이게 3년이라는 숫자는 민법에서 온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보관을 왜 하느냐 하면요.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싸울까 하는 거죠.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손해는 금전적 손해만 말해. 그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소멸시효가 몇 년이냐면요. 3년이에요. 그럼 3년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럼 3년 지나서 다 버려도 돼. 청구가 안 되는데 뭐 소송 붙을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몇 년만 보관하라고요? 3년간만. 근데 거래계약서는 개공하고도 상관없죠. 맞잖아요. 개공하고도 아예 이해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거래한 두 사람에게만 실제 이해관계가 있는데 둘이서 싸우면 개공이 작성했으니까 지가 보관을 해줘야 되는 거야. 싸울 걸 대비해서. 근데 왜 5년 보관합니까? 하면요. 보세요. 우리 거래라는 게 일시적 계약도 있지만 계속적 계약이 있죠. 매매는 일시적 계약이잖아요. 근데 임대차는 계속적 계약이죠. 그럼 계속적 계약은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계속적 계약이 만료된 날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되잖아. 그럼 임대차를 했을 때 어때요? 이게 주택임대차는 최단 기간이 몇 년이에요? 2년이잖아. 상가는 1년이잖아. 그럼 그 중에 긴 거 선택해야 되죠. 긴 게 몇 년이라고? 2년. 그러면 2년의 실제 기간이 다 지나고 나서 소멸시효가 진행되면 몇 년이라고요? 3년 되잖아. 합치니까 몇 년이에요? 5년간 보관해줘야 되네. 임대차가 2년 뒤에 끝나고 나서부터 뒤에 3년 동안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 이해했어요? 이래 설명했는데 보관연수 틀렸습니다 하면요. 그거 이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거 외우는 거 아니고 이해하는 거. 중개사무소에 보관하는 수료는 엄청 잘 내요. 근데 사실상 5년짜리를 3년으로는 잘 안 내는데 3년짜리를 5년으로는 잘 내요. 의외로. 어떤 분이 와 그런데 내가 어떻게 알아? 출제는 지 맘이지 뭐. 그죠? 아니 그렇게 했을 때 잘 틀리나 봐 수험생들이. 그래서 이제 잘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요. 이 거래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는 이제 좀 이따 다시 볼 거지만요. 차이가 보관연수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것도 달라요. 서식이 아예 없어요. 거래계약서는. 근데 확인설명서는 4종의 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106페이지 가보세요. 제일 밑에 보면 확인설명 서식 있죠. 4가지 서식을 이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1번이 주거용 건축물, 2번은 비주거용 건축물, 3번은 토지, 4번은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이에요. 자, 그럼 이제 4종의 서식 중에서요, 이게 작성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1번 서식의 항목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1번 서식을 가지고 거의 출제를 하는데, 작년에 이제 비주거용 건축물 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요, 확인설명서 이 서식은 꼭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럼 책에 지금 109페이지 가보세요. 109페이지. 자, 확인설명서 서식에 비교해 놨는데요. 오히려 본 서식 안에보다요, 이걸 더 자세히 알아야 돼. 그럼 보세요. 뭐 저도 이제 만들어 보긴 했는데, 첫 번째가요, 확인설명서는 기본 확인사항이 있고, 세부 확인사항이 있어요. 그럼 지금 109페이지 보면 거기 칸을 로마 숫자로 해서 나눠놨죠.
그럼 기본 확인 사항은 개공이 혼자서 조사하는 거고요. 세부 확인 사항은 개공이 매도 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하는 거고, 마지막에 중개보수는 개공과 의뢰인이 협의해서 적는 거예요. 그럼 왜 나눠놨는지 아시겠죠? 기본 확인 사항은 개공이 혼자 적는 거야. 지가 혼자 조사하는 거고, 두 번째 세부 확인 사항은요, 매도인이 도움을 안 주면 절대 못 적는 거예요. 왜 집 보여달랬는데 안 보여주잖아. 못 적는 거지 뭐. 근데 중개보수는 이거 개공이 적는 게 아니고요, 개공과 의뢰인이 협의하는 거예요. 둘이서. 근데 잘 보세요.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가 항목이 제일 많댔잖아요. 얘는 다 있어. 근데 보세요. 비주거용은 뭡니까? 비주거용. 상가. 또 공장도 있죠. 그러면 상업용이나 공업용 실제 건축물을 비주거용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주거용이 아닌 비주거용은요, 잘 보시면요, 경비실은 있어요. 이게 관리에 관한 사항이 뭐냐면, 경비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걸 적는 칸인데, 여기 관리비 없어요. 관리비는 오로지 주택 임대차일 때만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비선호 시설은요, 쓰레기 매립장이나 또는 실제 봉안시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비주거용 건축물은 비선호 시설을 적는 칸이 없어요. 왜요? 지가 비선호 시설이잖아, 공장이. 공장 지가 비선호 시설인데 매연도 많고 막 폐수도 나오고 그러는데 주변에 비선호 시설을 지가 찾고 있어. 말이 안 되죠? 혹시 그런 속담 아세요? 똥 묻은 개가 개 묻은 개 나무란다. 뭐 이런. 그죠? 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비선호 시설은요,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작성할 때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됐던 지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4번 서식은 이거 항목 하나도 안 봐도 돼요. 왜 4번 서식을 출제한 적이 없어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개사무소를 차리면요, 대상물을 딱 3개로 나눠요. 자, 아파트 중개할래? 그 주거용이잖아. 또는 상가 중개할래? 물론 공장만 전문하는 분 계세요. 또 토지 할래? 이러잖아요. 그 서식상 차이점을 매년 내는 거야. 그 서식상 차이점을. 이렇게. 그럼 보세요. 여기서 이제 기본 확인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거예요. 비선호 시설 없다니까요. 어디는? 비주거용 건축물에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토지는요, 요거 토지, 나대지입니다. 그럼 실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중개했을 때 3번 서식 찍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1번하고 2번은 대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주거용 건축물이 건물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보세요. 여기 토지 부분 다 포함되어 있잖아. 근데 이거 토지 서식은 건축물이 아예 없는 토지예요. 그럼 나대지니까 어때요? 임대차 확인상이나 관리관상 경비실이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럼 여러분 이제 건축물이 없는 토지라고 하니까 그냥 토지라고 기억하지 말고요, 이게 농지나 임야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오히려 외울 때 좀 편해요. 그러면 농지를 내가 중개하는데 경비실이 있어요. 임야 중개하는 데서요, 임대차 합니까? 임야를? 그렇진 않잖아요. 항목상 차이점 내는 거야. 보세요.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를 출제하면요, 난이도가 높아요. 작성 방법을 출제해요. 이 칸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이걸 적는데, 만약에 비주거용이나 토지 서식을 내잖아요. 그럼 얘들을 출제하면 무조건 주거용하고 차이점만 내요. 그걸 이제 비교하시라고 이제 우리 책에도 이 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세부 확인 사항을 가시면요, 세부 확인상 보세요. 실제 권리 관계가 있고 내외부 시설 상태, 이제 벽면 도배 상태나 또는 환경 조건이 있는데, 요거 한번 보세요. 현장 안내가 오로지 어디에만 있다? 주거용에만. 환경 조건도 어디만 있다? 주거용에만.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니까. 그럼 환경 조건이 이제 1조량 소음 진동이거든요. 그럼 1조 소음 진동은 주택일 때 상당히 많이 따지죠. 공장에서 이걸 안 따지잖아요. 공장은 지가 시끄러운데 뭐. 그죠? 또 현장 안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현장 안내는요, 토지든 아니면 상가든 다 가야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거 조문을 빠뜨렸어요. 원래 이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를 개정할 때요, 이쪽도 추가로 개정을 해줘야 되는데 하나만 개정하고 손은 안 댔어. 그러니까 이제 출제원들은 좋은 거지. 왜? 차이가 많이 나니까 문제 낼 게 많잖아. 그러니까 보세요. 환경 조건의 현장 안내는 오로지 어디에만? 주거용 건축물에만 있다. 답 많이 냈어요. 자, 마지막에 중개보수 실비급여가 똑같습니다. 돈은 우리는 받아야 되니까, 그죠? 요건 다 똑같이 들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확인 설명서 서식은요, 이게 서식별로 비교하는 문제,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잘 찾아보면 돼. 보세요. 반대 줍니다. 개업공사가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면 일이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서 실제 어때요? 관리비, 비선호시설, 환경조건, 현장 안내, 이것만 찾으면 돼, 지문에서. 답은 이미 정해놓고 문제 내는 거야. 그럼 보세요. 자, 토지에 관한 확인 설명서를 작성합니다 냈잖아요. 그럼 토지에 관한 확인 설명서 하면요, 관리에 관한 사항, 내외부 시설 상태, 벽면 도배 상태, 임야에다가 누가 도배질 한다고? 일조 소음 진동 같은 환경 조건,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안내. 이거밖에 없어. 그럼 토지에 관한 사항은 건물이 하나도 없잖아요. 건물에 관한 항목을 다 빼버리면 돼.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서식상에 실제 요 두 가지를 차이점을 내면요, 난이도가 낮아. 근데 주거용 건축물 이거 내면 어렵다니까, 이게. 근데 물론 뭐 어려워도 나중에 이제 그 핵심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있으니까 그걸 잘 보고 이제 선택하시면 되는데, 아무튼 그 내용입니다. 그럼 보세요. 110페이지 봅니다. 110페이지. 원래 어려운 거는요, 간단히 하고 맞춰야 돼요. 그럼 확인 설명 서식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서식 나중에 공부해야 돼요, 이거. 서식 항목을 공부해야 됩니다. 이거 단독으로 두 문제 낸 적도 많이 있어요, 확인 설명서는. 근데 항목을 다 외우진 않습니다. 서식 보니까 덧적 없는데 이러지 말고 출제위원들이 내는 부분만 있어요, 그게. 그럼 첫 번째 보세요. 확인 설명서 제목부터 보세요. 주거용 건축물이고 단독주택, 공동체,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포함입니다. 매매, 교환, 임대 돼 있죠. 자, 그 밑에 보니까 확인 설명 자료라고 돼 있잖아요. 아, 요거는 답으로 나올 건 아니까 이해만 하세요. 보세요. 내가 확인 설명할 때 어떤 자료를 제시했는지 어때요? 여기다가 실제 체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우리 방금 확인 설명 항목에 빠진 게 있죠. 뭐 신탁원부 빠졌어요. 그 밖에 자료에다가 어때요? 신탁원부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체크하고. 그럼 이거 말고도 만약에 내가 제시한 실제 장부가 많다면 어때요? 그 추가적으로 계속 적으면 돼요. 그럼 선생님이 법이 잘못된데 신탁원부가 없는데 하지 말고. 무슨 말 알죠? 그럼 여기 내가 만약에 뭐 등기사항 증명서라든지 등기권리증이라든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나 또는 이제 도면을 제시했다면 어때요? 체크하는 거예요. 그다음 이거 보세요. 상태에 관한 자료라고 돼 있죠. 그럼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한댔잖아요. 그럼 요구했는데 불응해. 그럼 불응하면 어떻게 한댔어? 불응 사실을 설명하고 또 어디다가 적으라 했잖아. 어디다가? 이어 적는 거예요. 이 빈칸에다가. 뭐라고 적습니까? 하면요, 그 인간이 집 안 보여주면 이렇게 적으면 돼요. 무슨 뜻인지 알죠? 작성하는 방법 같은 것들이 잘 나오진 않는데요. 이게 이제 뜻만 좀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대상목은 상태에 관한 자료구상에는요, 일단 환경조건까지 돼 있는데 여기 이제 실제 권리관계부터 환경조건까지가 뭐예요? 상태에 관한 자료, 상태에 관한 자료. 그러면 상태에 관한 자료의 항목이 됐어요. 자료 요구 및 그 불응 여부를 적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불응하면 불응했다는 사실을 매수인한테 설명하고 여기다가 적어 놓으라는 거죠. 제가 뭐 농담삼아 했지만 대부분요, 집 안 보여주면 이렇게 적어요. 이게요, 법률은 문구 하나 잘못 선택하면 내가 다 덮어서 써 있어. 상태에 관한 자료라고 돼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자료를 받지 못해서 이렇게 적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요, 뭔 자료 이런다니까요. 그럼 사실대로 적으면 돼. 집 안 보여줌. 그럼 이 사람이 집을 안 보여줘서 나는 이 항목에 대해서 책임 못 진다. 이게 되는데, 뭔 자료 이래 보면요, 그때부터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아하게 적을 하지 마. 나중에 이런 것들은요, 계약서도 마찬가지야.
계약서도 적을 때요. 특약상 적잖아요. 그 법률 용어 잔뜩 써가지고 막 폼나게 적고 싶어. 그냥 사실대로 딱 적으면 돼. 사실대로.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법 몰라도 되고. 어떤 분들은 뭐 저한테 이제 가끔요. 수험생들이 저는 참 이게 법률 상담을 많이 하긴 하는데 내용 증명서 같은 거 막 써달라고 얘기도 해요. 내용 증명서 법무사한테 가서 또는 행정사한테 가서 쓰면 되지. 왜 내한테 써달래? 돈 아끼려고. 예, 근데 자기 입맛에 맞게 써달라고 하는 건데 저는 진짜 사실대로 줬거든요. 김갑동이가 돈 2천만 원 안 줘가지고요. 이러면 안 줘가지고 이러면 이래 저거 됩니까? 이래. 그럼 안 줘서 지금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지급하지 않아서 이래 적습니까? 아예 안 적어도 돼. 뭘 폼나게 적을라 해. 용어 같은 거 어렵게 쓰지 마. 왜? 판사도 싫어해 그거. 해석상 어때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 그 내가 이제 이 우편물을 보냅니다 하는데 발송합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뭘 발송이야? 보냅니다 하면 되지. 보냈잖아. 그죠? 폼 잡지 마. 그 이제 이런 거 적을 때도 나중에 현장 가면요. 여러분이 실제 사무소에 있을 때 막 어렵게 적지 마 그냥. 그럼 매도인이나 임대인이 어때요? 집을 보여주지 않아서 설명 못했어. 이러면 돼요. 자, 그 다음부터 이제 기본 확인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기본 확인 사항은요, 이거예요. 개혁공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습니다. 요거예요. 적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지금 이 표는 여기 나와 있고요. 지금 설명하는 방법이 114페이지 보세요. 자, 114페이지하고 115페이지 지금 작성 방법 써놨죠? 너무 복잡하죠? 글자 보니까 딱 짜증날라 하죠? 오늘 점심 밥맛도 없을라 해. 이걸 다 출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제가 이제 칸별로 이걸 쭉 나눠 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칸별로 조금 체크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럼 보세요. 거기서 세부 항목의 2번 보세요. 대상 물건 표시부터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중립 세율까지 여기까지가 뭐냐면요. 기본 확인 사항이에요. 그럼 기본 확인 사항은 대상 물건 표시부터 취득 시 부담 조세까지입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어때요? 개혁공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어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아, 개공이 확인한 사항을 적는구나. 그럼 시험에는 이렇게 나와요. 기본 확인 사항은 개공이 확인한 사항을 적습니다. 이렇게요. 우리 앞에서 표에서도 봤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이제 칸별로 하나씩 볼게요. 1번 칸. 대상 물건 표시 칸입니다. 자, 대상 물건 표시는요. 당연히 이게 이제 건축물 대장이나 토지 대장, 즉 대장을 보고 적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공시법 시간에 지적법하고 등기법 배우잖아요. 그럼 지적법은 거기 대장 나오죠. 그럼 대장은 무엇을 실제 기록한 장부예요? 물건의 표시, 즉 부동산 표시사항이잖아. 그럼 등기부는요?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장부잖아요. 그냥 당연히 이제 표시니까 뭘 보고 적어야 돼? 대장 보고 적는다니까요. 대장. 근데 실제 우리 시험에 여기 이제 항목이 다 들어있지만 이거 항목 다 안 내고요. 이런 거 중요한 거 낸다니까요. 아, 대상 물건 표시란은 내진 설계 적용 여부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내진 설계.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도 약 한 10년 전부터 왜 지진이 발생하기 시작했잖아요. 이 건물이 내진 설계를 해가지고 얼마나 강도를 버티는지 그걸 적게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인지 아닌지 어떻게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게요? 위반 건축물이면요. 어떤 실제 최초의 신고, 등록, 허가 아무것도 안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웠는데도 나중에 사고 치고 오는 수험생이 있어. 왜? 중개사무소를 얻었어. 임대차를 했어. 여기 중개사무소가 하나 있길래 인수했어, 내가. 그 나중에 등록하러 갔어. 등록이 안 돼. 왜? 지하의 술집이 불법이야. 위반 건축물이죠. 이거 신규 등록이나 아니면 실제 허가 전부 안 나요. 건물 전체에. 중개사무소 하던 자리도 안 돼, 이거. 그럼 계약금 다 날린 거예요. 권리금 다 날린데 이게 이런 사건이 엄청 벌어져요. 우리 수험생들이. 근데 날리고 나서 전화 와요. 저한테. 나도 방법이 없어요. 날리고 나서는요. 전화해도 저도 방법이 없어요. 그건 경찰서 가야 돼. 무슨 말 알죠? 근데 분명히 배웠단 말이야. 건축물 대장을 보면 위험 건축물 인자니 나타난다고. 그걸 보고 체크도 해주잖아요. 그럼 본인이 얻을 때도 마찬가지잖아. 그걸 봐야 된다고. 그래서 실제 대상물건 표시는요.
어떻게 작성합니까 하는 방법하고 요 두 가지. 아, 내진 설계 적용 유보가 들어가는구나. 위반 건축물은 뭐로 확인한다고? 건축물 대장으로 확인하는구나. 자, 그 다음에요. 권리관계입니다. 이거 시험에 한 번도 낸 적 없어요. 2번 칸이잖아요, 2번 칸. 그럼 보세요. 이거는 권리관계인데, 권리관계 제목이 뭐예요? 등기부기재 사항이네. 그럼 뭐 보고 들어가야 되겠다? 그 등기부래. 걔가 출제 안 하지. 너무 뻔하잖아. 등기부기재 사항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해 적습니다. 이래 내면은 뭐 수험생들이 뭐 다 맞추니. 근데 등기부기재 사항을 대장으로 적습니다. 이래 냈겠어요? 아, 그렇게까지는 안 내요. 그럼 2번 칸은 그냥 참고. 자, 이제 가장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요. 이제 3번 칸인데. 이게 이제 3년 전에 추가된 부분이죠. 왜냐하면 방금 우리가 왜 주택임대차 하는 경우에 확인설명 추가 항목이 있었잖아요. 그걸 서식에다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임대차 확인사항인데 지금 1번 서식이죠. 1번 서식은 뭐야? 주택이잖아, 주택.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할 때 확인사항에 들어와 있다고요. 그러면 주택임대차 할 때 보세요. 확정일자 보유 현황이나 국세나 지방세 체납정보 있죠. 또 전입세대 열람은 누구밖에 못한다고? 임대인밖에 못해. 그럼 임대인이 자료를 줘야 되죠. 그럼 임대인이 자료를 줬는지 안 줬는지 때요 체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자료 안 주면요. 미제출. 그럼 끝이지 뭐. 그럼 제출도 안 했는데 내가 책임자 안 져. 책임 못 지는 거지. 그럼 책임을 면하려면 체크를 해야 된다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임대주택 사업자입니다. 그럼 임대사업자면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등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 체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실제 뭐 공공지원 임대주택 이제 임대인이다. 그럼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요. 이런 부분들은 실제 출제를 해도요. 자, 주택임대차를 실제 이제 계약을 중개한 계획공사가 확인서를 적습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문제에다가 1번 서식인지 2번 서식인지 줘요. 그럼 1번 서식을 작성합니다 하고 준 상태에서 딱 지문에 보면 전입세대 확인서 제출부를 확인해 적어야 된다. 이래 낸다니까요. 그러면 이 항목이 있다 없다 수준이에요. 무슨 말 알죠? 이걸 어떻게 적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출제를 안 해요. 근데 작성하는 방법은 엄청 복잡해요. 114페이지 보세요. 114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6번 보이죠? 그 동그라미 4번에 임대차 확인 사항은 돼 있는데요. 오른쪽 페이지에 거기 그 박스 밑에 마까지예요. 작성 방법이. 물론 저도 여기다 실어 놓긴 했어. 근데 누가 내겠어요? 이거 지문 하나 낼래도 괴로워 죽겠어, 이거. 봐봐. 아니, 지문을 하나 낼래도 보세요. 3번에 있는 걸 이걸 다 지문으로 어떻게 낸다는 거야? 그죠? 이걸 중간에 탁 잘라버리면요. 애매한 지문이 돼요. 저도 몇 번 해봤는데, 그 애매한 지문 내면 나중에 막 수험생들이 소송 걸고 난리가 나니까 낼 만한 내용은 없어요. 그럼 실제 출제위원들은 낼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면요. 이런 항목이 있다, 없다. 그죠? 그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항목을 다 실어 놓긴 했는데, 그죠? 보니까 보세요. 뭐, 임대료 이렇게 계약갱신 요건 행사 여부를 확인할 서류를 받으면, 그 서류 받으면 체크하고, 안 받으면 미제출 체크하고, 이거 이제 수준은 이거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출제하는 패턴에 따라서 내가 외워야 될 게 있고, 외우지 않아도 맞출 수 있는 게 있고,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칸 보세요. 토지 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자 및 그리고 있는데요. 이거는 확인 설명서 문제에서요. 주거용이나 비주거용에서 답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항목이에요. 이거 칸별로 적는 방법이 있는데, 보세요. 첫 번째 요 칸이에요.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 나오죠. 그럼 건폐율 용적률 상한은요, 시군조례에 따라 적습니다. 시군조례. 근데 이거 수업 안 들어도 맞춰야 돼. 왜? 여러분들이 건폐율이나 용적률 상한 어디서 배워요? 공법에서. 그 국토개법에 나오잖아. 그럼 실제 공법에서 나오는 국토개법에 지금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 그 법에서 정하는 항목에서 다시 뭐로 정한다? 시군조례를 정한다 돼 있잖아. 자연 녹지 지역이 실제 20% 100% 돼 있는데 그 안에서 어때요? 이제 조례도 정한다 돼 있잖아. 그럼 당연히 뭘 봐야 돼요? 조례 보고 적어야지. 그럼 이 부분은요, 틀린 지문 쓸 때 보세요. 건폐율 상한 용사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로 적는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 건폐율 상한 용사는 전혀 안 나와, 이거. 그 다음 보세요. 도시 계획 시설,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그 밖에 도시 관리 계획 나오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금 공법상 계획이에요. 광역 도시 계획이나 또는 도시 기본 계획입니다. 그럼 이런 계획들은 공부에 나타나 안 나타나? 제가 말하는 공부는 대장이나 등기부 이런 것들이단 말이에요. 공부에 안 나타나지. 왜? 계획이니까. 장기 계획인데. 그럼 개공이 어때요? 구청 들어가야 돼. 개공이 무조건 확인해야 됩니다. 계획은 개공이 확인한다. 근데 구청 들어가면 이거 계획서 전부 다 열람할 수 있게 돼 있죠. 그것도 공법에 다 나오잖아. 계획서. 자, 그 다음에요. 요거. 공부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 있어.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공부가 이제 대장이나 등기부나 또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있죠. 이걸로 확인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 그럼 안 적어요? 아, 시험에 그래 냈다니까요. 공부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적지 않는다. X예요. 뭘 확인해 적어야 돼?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이요.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을 확인해 적습니다. 자, 부동산 종합공부라고 제가 이제 지적법 시간에 배운댔잖아요. 부동산 종합공부는 지적공부 아니죠. 18가지 장부를 합쳐놓은 거랬잖아요. 그럼 18가지 장부를 합칠 때 종이로 묶었을까? 전산으로 묶었을까? 전산으로요. 그래서 뭐예요? 시스템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공부에 나타나지 않는 것들도 부동산 종합 공부에는 다 나타난단 말이에요. 전부. 무슨 말 알죠? 그러니까 그걸 전산망으로 확인을 해서 적어라 이거야. 공부에서 확인 안 된다고 적지, 이제 안 적고 하지 말고. 근데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거요. 토지 이용 계획 공법 생자한 상은 임대차 할 때 임차인들 관심 없죠. 임차인들 뭐 건폐율 상한 융사는 몰라도 되잖아. 임대차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빨갛게 적었잖아요. 임대차를 했을 때 작성하지 않는 항목이 3개인데요. 엄청 잘 내요. 자, 그럼 이래 볼게요. 방금 우리가 제가 말씀드릴 때 주택 임대차를 중개한 경우에 그죠? 작성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럼 방금 우리 3번 칸 있잖아. 3번 칸. 3번 칸. 임대차 확인사항. 그럼 임대차 확인사항은 다 들어가야 되죠. 맞잖아요. 그럼 임대차 확인사항 중에서 왜 전입세대 열람 확인 이런 거 있잖아. 그걸 주고 몇 개 주고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자 몇 개를 주겠죠. 공시지가 어떨까? 아니 관심 없다니까 임차인들. 임차인들은 취득세 내 안 내요. 자, 주택 임대차를 중개했을 때 작성하는 항목, 작성하지 않는 항목 고르세요 하고 문제 나오면요. 분명히 섞어서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대차 확인사항 어쨌든 들어가야 되죠. 근데 요 항목이 답일 거예요. 왜? 이때까지 계속 답으로 냈어요. 이놈. 그럼 공법상 이용자 몇 개를 이거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 공시지가 안 적어도 돼요. 취득세 안 적어도 돼요. 자, 이제 다음 5번 칸. 나머지는 간단합니다. 보세요. 입지 조건. 입지 조건은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입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여기에 판매시설이 있었거든요. 판매시설은 대형마트나 백화점이죠. 이제 안 적어요. 또 의료시설이 있었거든요. 종합병원요. 안 적어도 돼요. 있다가 없어졌으니까 있다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럼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인데 요 뒤에 항목은 몰라도 돼. 아, 입지 조건 안에 이런 게 있구나.
그럼 기본 확인 사항이니까 어떻게 적습니까? 그건 개공이 확인이 적습니다. 개업공사 확인은. 발품 팔아야지 뭐.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6번 칸요. 보세요. 관리에 관한 사항은 경비실이 됐죠. 근데 경비실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되어 있다고요? 관리비. 관리비는 어디에만 있다고? 주거용에만. 이 정도 항목이면 돼. 뭐 어떻게 적는데요? 개공이 확인한 사항 적는 거지. 기본 확인 사항이니까. 기본 확인 사항들은 원래 기초가 뭐예요? 개공이 확인한 사항 적습니다. 자, 근데 이제 관리비 적을 때, 요거 보세요. 총 금액을 적는다 돼 있죠? 이 관리비 금액은 총 금액을 적는다 돼. 근데 나머지는 보세요. 뭐 전부 다 체크리스트네. 전기료 얼마, 수수료 얼마, 그죠? 이 관리비 안에 뭐가 포함됐는지 어때요? 이게 만약에 50만 원이면 한 달 50만 원 나온다. 그럼 이 50만 원 안에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어때요? 이거 다 포함되어 있다.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체크한다, 안 한다, 이런 문제는 안 낸다니까요. 그럼 관리비는 주거용 건축물 확인서면서 들어가는데, 거기에 관리비 부과 방식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난이도가 엄청 높은 거 낼 때 이제 필요한 거예요. 관리비 금액을 적는데 부과하는 방식이 없으면 이것도 돈을 어떻게 내는지 방식이 없으면 그것도 좀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관리비 부과 방식까지 이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까지 나오겠나 싶은데요. 관리비는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만 있다는 정도예요. 그 뒤로 가면 갈수록 작성 방법은 편해요. 쉽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요. 비스노 시설입니다. 비스노 시설은 반경 1km 안에, 그죠? 1km 이내에 혐오 시설들을 적는 겁니다. 외우지 않습니다. 화당장, 낙골당, 요즘 낙골당 안 하고 봉안시설이라는데 이 법 만든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잘못된, 낙골당 1분씩 한자라서요. 잘 안 쓰는데, 얼마 전에 만든 조문인데도 이거 낙골당에 써놨어요. 봉안시설 이래야지. 근데 공동묘지 쓰리칠이라고 딱 보니까 비선호시설 맞죠? 근데 비선호시설은요, 비주거용 건축물은 들어가지 않죠.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비주거용 건축물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자,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입니다. 그럼 거래 예정 금액에는요, 개별 공시지가와 건물 공시가격이 있죠. 칸이 있는데 여기서 조심할 건 딱 하나예요. 임대차. 임대차 하는 사람도 보세요. 거래 예정 금액은 들어가야 되죠. 보증금 차이면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개별 공시가나 건물 공시가격 관심 없죠. 이것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 보세요. 지금까지 2개 나왔잖아요. 공법상 이용자 한상 빼도 되죠. 거기다가 공시지가 빼도 되죠. 자, 그 다음 항목은 취득시 부담하는 조세입니다. 취득세. 그럼 취득세도 당연히 뭐가 중요합니까요? 임대차 제외한다. 이건 아예 제외라고 돼 있잖아요. 왜? 임차인들이 뭐 취득세 낼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몇 퍼센트를 내는지 이제 세율을 적게 돼 있는데 뭘 적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안 적는 경우가 중요하다고죠. 자, 여기까지가 기본 확인 사항이에요. 근데 세부 확인 사항은요, 칸하고 작성하는 방법만 가볍게 외우면 돼. 보세요. 세부 확인 사항이 지금 보면 10번부터 이제 14번까지인데 10번은 칸이 뭐냐면 실제 권리 관계예요. 그럼 읽어볼게요. 이 차이점. 실제 권리 관계라는 것은 등기부상에 나타나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 쭉 본 거 중에 2번 칸 기억나세요? 거기는 칸 이름이 그냥 권리 관계야. 무슨 말 알죠? 그럼 그냥 권리 관계는 뭘 보고 적고요? 등기부를 보고 적고, 실제 권리 관계는 등기부에 안 나타냈잖아요. 그럼 이것도 세부 확인 사항이니까 매도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적어야 돼. 그럼 실제 권리 관계는 매도 임대인이 고지한 사항을 적습니다. 보시면요, 매도 임대인이 고지한 사항 알려줘야 돼. 자, 근데 이제 주택 임대차가 이제 하도 이제 이슈다 보니까 최근에 요거 추가됐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현재 존속 중인 임대차 있죠. 보증금 월 단위 차임의 계약기간 다 적어야 됩니다. 또 아파트는 장기 수전 충당금 누가 치료하는지 알아야 되죠. 근데 이 항목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택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요게 보증금이나 월 차임을 기재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재한다는 거. 자, 요게 이제 10번 칸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12번, 13번이요. 전부 이제 상태에 관한 자료입니다. 자, 그럼 이래 볼게요. 내 외부 시설물 상태는요. 이 항목을 외우셔야 됩니다. 자,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난방 방식, 승강기, 배수인데요. 이걸 왜 외우라냐면요. 보세요. 기본 확인사항 아닌 거 고르세요 하면 이게 답이에요. 기본 확인사항 아닌 거 고르세요. 무슨 말 알죠? 이 세부 확인사항인데 내 외부 시설물 상태 여기까지만 내는 게 아니고 이 안에 항목을 내요. 그럼 보세요. 벽면, 바닥면, 도배 상태는 항목이 똑같아요. 벽면, 바닥면, 도배. 칸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뭐 외울 것도 없지 뭐. 이것도 세부 확인사항이죠. 그 다음 마찬가지예요. 환경 조건 있잖아요. 그러면 환경 조건도 보니까 어때요? 일조량 소음 진동이에요. 보면 일조량하고 소음 진동인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요? 환경 조건은 오로지 주거용에만 했죠. 다른 서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 조건이라는 표현 자체보다는 일조량 소음 진동을 기억해야 돼요. 건물 안에서 측정하는 거. 요거.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보세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내 외부 시설물 상태부터 환경 조건까지가 상태 관한 자료잖아. 그럼 상태 관한 자료니까 누구한테 요구해요? 매도 임대 자료를 요구해서 적는다 돼 있죠. 그러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작성 방법 같은 게 간단한데 앞에가 힘들어. 앞에 1번, 3번, 4번 칸까지 있죠. 그게 힘들어요. 그쪽을 자주 출제가 답으로 만듭니까? 그것도 아니야. 전체적으로 고르게 내는데.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현장 안내가 있습니다. 요것도 최근에 이제 개정돼 들어오는데요. 현장 안내는 안내를 누가 했냐는 거예요. 그럼 개공했으면 개공, 소공했으면 소공, 중개보존했으면 중개보존인데, 자, 우리 고용인 할 때, 고용인에서요, 중개보존들은 현장 안내할 때 뭘 알아야 된다? 자기가 중개보존 사실을 알려야 된다 돼 있죠? 그걸 실제 알렸는지 안 알렸는지 했대요? 이거 표시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알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500만 원 과태료야. 그 개공도 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확인 설명서에 여기 부라고 표시할 개공이 있다 없다? 너 바보니? 부라고 표시하면 아날리스가 이 중개보존이요 500만 과태료 나오는데 니도 500만 과태료 같이 나온다니까. 그럼 부라고 체크할 사람 아무도 없겠죠? 당연히 알렸습니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부라고 표시하면 내가 볼 땐 그 개공은 중개사무소 하면 안 돼. 제가 볼 때는 지 죽을 짓을 지가 하고. 근데 어쨌든 현장 안내자를 기록해야 됩니다. 자, 현장 안내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환경 조건하고 현장 안내는 오로지 어느 서식에만 있다. 주거용 건축물, 주거용 건축물. 주택에만 있다. 작성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항목별 구분하는 문제에서 잘 출제한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항목입니다. 중개보수 및 실비가 산출액인데, 자, 요거는 보세요. 중개보수는요, 의뢰인과 개공이 어때요? 서로 협의해 결정합니다. 단독 적는 거 아니고, 물론 작성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개업공사 의뢰인 어때요? 협의해서 적는데, 상시적으로 되어 있죠? 근데 기준금액이 뭡니까? 하면요, 거래 예정 금액 기준이에요. 기준금액이 거래 금액이 아니에요. 얘는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한다라고 이제 몇 번 출제했어요. 거래 금액이 아니고 거래 예정 금액입니다. 거래 예정 금액. 자, 이제 서식의 끝부분은 이제 서명날이 나와 있는데 뭐 이건 제가 참고로 보시라고. 보세요. 우리 개공하고 소공은 서명 및 날인이죠. 그건 이제 보시라고. 이거 가지고 문제 낼 건 아닌데
앞에 배운 법 조문. 또 개공이 어때요? 공동중개했다면 전원이 다 해냈죠. 그게 개공자리도 두 개나 공동중개 했을 때 다 적으라고. 자, 요게 이제 서명날인까지. 확인 설명서는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방금 체크를 해드린 부분 있잖아요. 이걸 위주로 해서 조금 공부하면 한두 문제는 꼭 맞춥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걸 조금씩 요약해서 보시도록 하고, 뒤에 이제 비주거용이나 토지나 또는 이제 4번 서식, 임목, 광업재단 공략이 있는데, 그 서식들은 이제 참고 수준입니다. 참고 수준. 이제 그래 보시고요. 이제